준영아, 준영아, 엄마다. 엄마 여기 두고 가면 어떻대? 말수는 멀어져 가는 차를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말수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모는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 후미등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하 18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말순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끝 감각이 사라지고 발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그대로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산길을 걷던 스님이 눈 속에 파묻힌 말순을 발견한 겁니다. 스님은 망설임 없이 말순을 업었습니다. 그날 말순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 어머니의 낡은 외투 주머니 속에는 아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오늘은 칠순을 앞둔 어머니가 폭설 속 지리산 속에 버림받고 690억 원 복권에 당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나를 버린 자식을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리산 깊은 산길에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하 18도 살을 애는 바람이 산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김말순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달아나는 차의 빨간 후미등을 향해서요. 말순은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두 팔을 휘저었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엄마다. 목이 찢어져라 외쳤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필사적으로 차를 쫓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여기 두고 가면 어떡해. 준혁아. 말순의 얼굴에 눈발이 사정없이 들이쳤습니다. 눈물인지 눈 녹은 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 전체에 메아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차의 후미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 남았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여기서 얼어 죽으면 어떡하니? 말순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폭설은 더욱 거세졌고 말순의 온몸이 빠르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손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발가락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말순은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순은 눈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말순의 볼에 닿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말순은 사라져버린 차가 있던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눈 많이 오니까 천천히 가라. 사고 나면 안 돼.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들을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순간에도 자식 걱정을 하는 게 어머니예요. 말순의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눈발은 말순의 몸 위로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말순은 눈 속에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새벽 예불을 마치고 산길을 걷던 원각사 해안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눈 속에 쓰러진 검은 형체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해안 스님이 말순의 얼굴을 확인하며 외쳤습니다. 아미타불, 이게 어찌된 일이오? 말순의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지고 있었어요. 스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두꺼운 겉옷을 벗어 말순을 감싼 뒤 말순을 번쩍 업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살려드리리다. 스님은 눈길을 헤치며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등에 업힌 말순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스님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원각사에 도착한 스님은 공양주 보살 최영숙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영숙 보살, 당장 119에 연락하시오.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소. 영숙은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스님 등에 업힌 노인의 모습을 보고 영숙은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분이 누구예요? 모르오. 산길에 쓰러져 있었소. 빨리 전화하시오. 영숙은 허겁지겁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말순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료진은 말순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체온증에 손가락과 발가락 동상까지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말순은 죽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노력 끝에 말순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사흘 뒤 말순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이 말순을 보며 합장했습니다. 아미타불, 깨어나셨군요. 부처님이 보살피셨소? 말순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물컵을 가져다 말순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말순은 물을 한 모금 삼킨 뒤 힘겹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왜 여기 산길에 쓰러져 계셨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그제야 말순은 그날 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폭설, 달아나는 차, 아들의 뒷모습.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의 손을 잡은 말순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요. 제 아들이 저를 버리고 갔어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말순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말순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휴대전화를 빌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한미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말순은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를 바꿨다는 것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뜻이었어요. 말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말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시오?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셔? 오복자 할머니였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다 넘겨준 일, 구박받던 일, 그리고 폭설치는 산에 버려진 일까지요. 복자 할머니는 말순의 이야기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자식이 어미를 산에다 버렸다고요? 복자 할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에, 그런 짐승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짐승도 그러지는 않아요. 복자 할머니는 말순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요. 나도 자식한테 버림받았어요. 그 마음 내가 안다고요. 복자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들놈도 마누라 말만 듣고 날 요양원에 쳐넣고 코빼기도 안 비춰요. 다 똑같아요, 다. 말수는 복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어쩌다 친자식에게 버림받는 신세가 됐을까요? 말순의 머릿속에 남편 장례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2달 전 남편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말순이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달 전 남편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말순이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 최만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 작은 분식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준혁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아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말순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과 며느리 미영이 상주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준혁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는 것이 힘들었던 거겠죠. 미영은 검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신 후 말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이 너무 컸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말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미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얼마나 쓸쓸하시겠어요. 미영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말순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소 미영은 말순에게 그다지 다정하지 않았거든요. 명절에 잠깐 얼굴 보는 것도 귀찮아하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미영이 먼저 같이 살자고 하다니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아, 정말이니? 내가 패가 되지 않을까? 미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준혁이도 어머니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린대요. 당연히 모셔야죠. 말순은 며느리가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구나 싶었어요. 일주일 후 말순은 짐을 꾸려 아들 부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적금 통장 3개와 집문서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적금만 3억 원, 거기에 작은 집 한 채까지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 집에 도착하자 미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방 깨끗이 빼놨어요. 미영은 말순의 짐을 들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말순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니 잘 오길 잘했다 싶었어요. 저녁 식사 후 미영이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집문서는 어디 두셨어요? 말순은 아무 생각 없이 가방에서 통장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영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말순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스피싱에 당하시면 어쩌려고요.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럼요.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어머니 통장이랑 집을 준혁이 이름으로 옮겨두세요.
그래야 안전해요. 말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어차피 나중에 다 준혁이 거 아니에요? 미리 옮겨두면 어머니도 마음 편하시잖아요. 미영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어차피 내 재산은 다 아들한테 갈 거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말수는 은행과 부동산에 가서 모든 재산을 아들 준혁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적금 3억 원과 집 한 채,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미영은 등기권리증을 받아들고 싱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이상했지만 말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미영이 말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청소해야죠. 말순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응? 지금? 네. 식구가 늘었으면 집안일도 나눠야죠. 밥값은 하셔야 하잖아요. 밥값이라는 말에 말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얹혀 사는 신세에 집안일쯤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말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걸레를 들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빨래를 했고 빨래가 끝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영은 말순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먼지 안 닦으셨네요. 어머니, 빨래에서 냄새나요. 다시 하세요. 어머니, 그릇에 물기 남았잖아요. 미영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말수는 억울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주들이라도 보면서 위안을 삼으려 했어요. 10살 민준이와 8살 민서, 말순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손주들이었습니다. 말순이 손주들 방으로 가려고 하자 미영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애들 보려고. 미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애들 공부해요. 방해하지 마세요. 잠깐만 얼굴 보면 안 되겠니? 안 돼요. 아이들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미영은 차갑게 말하고는 말순을 다용도실 옆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여기서 지내세요. 거실에 계시면 아이들이 신경 쓰여 하거든요. 말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준비했다던 방이란 말입니까? 창고나 다름없는 곳이었어요. 말순은 아들 준혁을 찾아갔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미영이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아. 엄마가 뭘 잘못해도 조금은 봐줄 수 있잖아.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영이도 힘들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엄마가 좀 참아. 말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말수는 좁은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재산을 넘기지 말걸.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구박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말수는 설거지를 하다가 미영의 명품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영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미영은 깨진 그릇을 보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300만 원이야, 300만 원.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영아. 손이 미끄러져서. 순간 미영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찰싹? 말순의 뺨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말순의 뺨을 때린 겁니다. 이 침에 걸린 노인이가 왜 자꾸 부엌에 들어와? 하는 일마다 사고야. 말순은 뺨을 감싸 쥔 채 비틀거렸습니다.
평생 맞아본 적 없는 뺨이었어요. 남편도 손찌검 한 번 안 했는데 며느리한테 맞다니.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준혁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말순은 아들을 보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미영이가 엄마를. 준혁은 말순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조심하지 그랬어요. 300만 원짜리 그릇인데 어떻게 그걸 깨요?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맞았는데 그게 할 소리입니까? 말순은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방에서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눈을 뜬 말순은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과 미영이었습니다. 말순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야 해. 나 진짜 못 살겠어. 요양원 비용이 얼마인데.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어쩔 건데? 이대로 같이 살다간 내가 먼저 죽어. 미영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요양원이 싫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방법이라는 말에 말순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 그게 뭔데? 미영이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말순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영이 마지막에 한 말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 알겠지? 말순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도대체 다른 방법이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말순은 살금살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말순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리산으로 끌려가기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말순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다른 방법이 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말순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말순은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달콤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언제 봐?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영이 누군가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준혁은 안방에서 자고 있을 텐데요. 미영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여보. 다음 주에 꼭 볼게. 사랑해.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말순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내일 준혁이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순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순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말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미영의 태도가 더욱 험악해진 겁니다. 미영은 말순이 움직일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화장실. 화장실이요? 아까도 가셨잖아요. 미영은 사사건건 말순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말순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자기가 엿듣는 걸 봤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준혁과 미영이 안방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왜?
또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 나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나 뭐라나.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어? 응.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대. 치매 증상이 심해진 것 같아. 말수는 억울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미영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준혁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헛것이 보여요? 이상한 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마요. 말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상한 소리? 내가 언제? 미영이한테 딴 남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 어디서 들은 거야? 말수는 억울함이 북받쳤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미영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 치매 초기 증상인가 봐. 병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말을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치매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준혁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지리산 절에 모셔다 드리자. 절? 갑자기 왜?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 산사에서 기도 좀 하고 오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야. 준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갑자기 절이라니. 엄마가 좋아하시려나? 미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겨울 산사가 얼마나 좋은데. 찬바람 쐬시면 정신도 맑아지실 거야. 준혁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미영이 준혁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계시다가 모셔오면 돼. 어머니도 환기가 필요하시잖아. 결국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모셔다 드리자. 미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기 당일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저녁부터 폭설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말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절에 모셔다 드릴게요. 준비하세요. 말순은 의아했지만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기를 절에 데려다 준다니요. 그동안 구박만 받다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게 된 것 같았어요. 말순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낡은 외투를 챙겼습니다. 외투 안주머니에는 남편 제삿날 무심코 산 로또 복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준혁이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말순은 뒷좌석에 앉았고 미영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간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준혁아, 어느 절로 가는 거니? 지리산에 있는 절이에요, 엄마. 그래, 지리산이면 꽤 멀구나. 말수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눈이 굵어졌습니다. 차는 지리산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이었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산길이었습니다. 말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절이 이렇게 깊은 데 있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미영아, 절이 어디 있는 거니? 미영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사방이 온통 어둠뿐이었어요.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내리세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여기서? 절이 어디 있는데? 미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갈 길 가야 해서요. 내리세요. 말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산속에 나를 버리겠다고? 말수는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준혁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보고 내리라고 하면 안 돼. 제발. 응? 엄마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빌게. 제발 이러지 마.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영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을 밀어 차 밖으로 내렸습니다. 말순은 눈밭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안 돼. 준혁아. 말순이 일어나기도 전에 차가 출발했습니다. 말순은 미친 듯이 차를 쫓았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엄마야.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하 18도의 혹한이 말순의 몸을 얼려갔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줄기 불빛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말수는 그 불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얼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순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회상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말순은 동상과 저체온증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2개는 끝마디가 까맣게 변했지만 다행히 절단하지 않아도 됐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손가락을 다 잃을 뻔했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말수는 자신을 살려준 해안 스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해안 스님이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이 보살피신 겁니다. 말수는 퇴원 준비를 하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아들한테 연락이 안 되니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수는 해안 스님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스님, 죄송한데요. 제 집까지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요. 그러시지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말수는 스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병원 같은 병실에 있던 복자 할머니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 씨, 힘내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요. 복자 씨, 고마워요. 당신도 빨리 나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었어요. 말순은 해안 스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이 어떻게 됐을지 불안했습니다. 택시가 말순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말순은 차에서 내리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대문에 매매 완료라는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말순은 믿을 수 없어서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무슨... 말순이 비틀거리며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젊은 부부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말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시죠?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기 살았는데요.
이 집이 제 집인데요. 젊은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이 집 샀는데요. 한 달 전이요? 네. 부동산에서 급매로 나왔대요. 집주인 아들이라는 분이 파셨다던데요. 말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 준혁이 집을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어머니를 산에 버리고 집까지 팔아버린 거예요. 말순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해안 스님이 급히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말순은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해안 스님이 젊은 부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당하게 돈 주고 산 집이니까요. 해안 스님이 말순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일단 절로 가시지요. 거기서 쉬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시지요. 말순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끄덕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버림받고 집도 빼앗기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원각사에 도착하자 공양주 보살 최영숙이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영숙은 말순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얼굴이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해안 스님이 말순의 사연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숙은 이야기를 듣다가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어미를 산에다 버려. 그리고 집까지 팔아먹어? 그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영숙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살님, 여기서 지내세요. 내가 따뜻한 방 내드릴게요. 영숙은 말순을 아늑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주었어요. 말순은 이불 위에 앉아서 또 울었습니다. 영숙이 말순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어요. 실컷 울어요. 울고 나면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말순은 영숙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같은 나이 또래로서 영숙은 말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원각사에서 지내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예불에 참석했어요.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말순의 마음을 조금씩 달래주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법문 시간마다 말순에게 따뜻한 말씀을 건넸습니다. 보살님, 원망은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순은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지금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숙이 말순의 낡은 외투를 들고 왔습니다. 보살님, 이 옷 빨아드릴게요. 병원에서 입고 온 거잖아요. 응, 고마워요. 영숙이 외투를 빨래통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주머니에 뭐가 있네요. 영숙이 외투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살님, 이거 뭐예요? 말순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로또 복권이었어요. 말순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 제삿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무심코 산 복권이었거든요. 아, 이거 남편 제삿날 사둔 거야. 확인도 안 하고 잊어버렸네. 영숙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보살님, 혹시 몰라요. 확인해 보세요. 에이, 무슨. 나한테 그런 운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요. 요즘 1등 당첨금이 몇백억이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지만 영숙이 하도 권하는 바람에 결국 절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복권 판매점이 있었어요.
말수는 판매점 주인 아주머니에게 복권을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당첨됐는지 좀 봐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복권을 받아 기계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요? 꽝이에요?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장 농협 본점에 가보세요. 빨리요. 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주머니는 말순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1등이에요. 1등.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1등이라뇨? 진짜라니까요. 어서 농협 본점에 가보세요. 말수는 영문도 모른 채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농협에 도착해서 복권을 내밀자 직원이 확인을 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직원이 급히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지점장이 달려와 복권을 확인하더니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로또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1등이요? 얼마인데요? 지점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700억 원입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700억이라고요?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말수는 멍하니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700억. 지점장이 말순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말수는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저한테 700억이 생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 약 500억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말수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아들한테 버림받고 집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은 거였습니다. 말수는 원각사로 돌아왔습니다. 해안 스님과 영숙이 마당에서 말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두 사람에게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스님, 영숙 씨, 나 로또 1등 됐어요. 700억이래요. 해안 스님과 영숙은 처음에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이 당첨 확인서를 보여주자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이 보살피신 겁니다. 해안 스님이 합장을 하며 외쳤습니다. 영숙은 말순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보살님, 축하해요. 하늘이 보살님 안 버렸어요. 세 사람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준 선물이지? 고마워요. 죽을 뻔했던 여자에게 하늘이 기적을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당첨금을 수령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농협 본점에서 세금을 제한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약 500억 원이었어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말수는 해안 스님이 소개해준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윤정호, 불교 신자로 원각사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윤 변호사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 금액이면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말수는 윤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말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혜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원각사를 찾아갔습니다. 해안 스님이 말순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말수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 스님께 드릴 게 있어요. 말수는 봉투 하나를 스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10억이에요. 원각사 불사에 써주세요.
해안 스님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보살님, 이건 너무 큰 금액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이 저를 안 살려줬으면 저는 눈 속에서 얼어 죽었어요. 이건 제 목숨값이에요. 하지만 법당도 낡았잖아요. 요사체 지붕도 비세고요. 제발 받아주세요. 말수는 스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스님 아니었으면 저는 이 돈 구경도 못하고 죽었어요. 제발이요. 해안 스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합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미타불, 보살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돈은 부처님 뜻에 맞게 쓰겠습니다. 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마 후 원각사에서 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법당을 헐고 새 법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비가 새던 요사체도 새로 지었습니다. 말수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수는 병원에서 만난 복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퇴원 후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말순이 복자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자씨, 나야. 말순이. 문이 열리자 복자 할머니가 반갑게 말순을 맞았습니다. 어머, 말순씨. 어쩐 일이야? 어서 들어와. 말수는 복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복자씨, 나 당신한테 줄 게 있어. 뭔데? 말수는 서류 봉투를 복자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집이야. 복자씨 이름으로 된 집. 복자 할머니는 서류를 펼쳐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순씨, 이거 진짜야? 응. 작은 집이지만 이제 월세 안 내도 돼. 복자씨 집이야. 복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순씨, 이걸 어떻게... 내가 뭘 했다고. 병원에서 내 손잡고 같이 울어줬잖아.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 두 할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수는 공양주 보살 영숙도 잊지 않았습니다. 원각사를 다시 찾아가 영숙에게 사례금을 건넸습니다. 영숙씨, 이거 받아요. 영숙은 봉투를 받아보더니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많이. 내가 절에서 지낼 때 얼마나 잘해줬어요. 따뜻한 밥 해주고 등 토닥여주고. 영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 도리를 한 것뿐인데요. 이건 못 받아요. 도리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 도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발 받아요. 말순이 영숙의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영숙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정말 고마워요. 말수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전원주택을 구입했어요. 작은 마당이 딸린 예쁜 집이었습니다. 말수는 마당 한쪽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물을 주고 낮에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누가 시키는 일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어요. 말수는 행복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종종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숙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왔어요. 복자 할머니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네 사람은 말순의 마당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해안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스님 덕분이에요. 스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영숙이 말을 보탰습니다. 보살님, 이제 팔자 확 핀 거예요. 호호, 영숙 씨 덕분이지. 복자 할머니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 씨,
우리 이렇게 만난 게 다 인연이야. 자식보다 나은 인연. 말수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아들한테는 버림받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해안 스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님, 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어르신들 돕는 재단이요. 해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처럼 쫓겨나서 갈 데 없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분들 쉴 곳 만들어주고 싶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 저는 운 좋게 살았지만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스님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말순은 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단 설립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다시 봄으로 정했어요. 다시 봄날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어르신들에게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말수는 매일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말순의 로또 당첨 소식이 어디선가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저 집 할머니가 로또 1등 당첨됐대. 뭐? 진짜?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지리산에서 버려졌다. 94일생 할머니 로또 700억 당첨. 기사가 나가자 전국 방송에서도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말순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에 퍼졌습니다. 말순은 불안했어요. 이 소식을 아들 준혁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순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될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말순을 지리산에 버린 아들 준혁과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뉴스가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말순은 전원주택 마당에서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말순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아들 준혁의 목소리였거든요. 말순은 호미를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말순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 준혁과 며느리 미영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순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저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말순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다녔다고요? 자기들이 버리고 갔으면서요? 준혁이 땅에 이마를 박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영도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말수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다시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제발이요. 준혁이 말순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말순은 발을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족? 나를 산에다 버리고 간 놈들이 가족이야? 엄마, 집도 팔아먹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나 죽은 줄 알았지? 내가 죽어서 입 다물길 바랐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닥쳐.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니들이 왜 왔는지 나 다 알아. 내가 로또 당첨된 거 뉴스에서 봤지?
준혁과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잖아. 뭐가 반성이야. 뭐가 가족이야.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들한텐 한 푼도 없어. 당장 꺼져. 엄마, 꺼지라고. 말수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준혁과 미영은 닫힌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미영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두 사람은 쫓겨나듯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말순에 대한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로또 당첨 할머니 치매로 자식도 못 알아봐. 사기꾼에게 속아 재산 탕진 위기. 말순은 기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치매래? 기사에는 익명의 제보자가 말했다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자식도 못 알아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속아서 재산을 다 내주고 있어요. 말수는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미영이었어요. 말순이 돈을 안 주니까 여론을 이용해서 압박하려는 거였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자식한테 돈 좀 나눠주지 왜 저래? 치매 걸린 노인네가 500억을 어디다 쓴다고? 불쌍한 아들 내외. 저런 시어머니 둬서 고생이다. 말수는 댓글을 읽다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기가 버림받은 건데 왜 자기가 욕을 먹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말순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불효자에게 재산 나눠줘라. 치매 할머니 재산 보호하라. 말수는 창문 커튼을 치고 밖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한편 미영에게도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미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상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미영이 2년째 바람을 피우던 내연남 박상훈이었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뉴스 봤어. 네 시어머니가 700억 당첨됐다며?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온 나라에 뉴스가 나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아? 근데 있잖아. 상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한테도 목 좀 챙겨줘. 뭐? 우리 사이에 인연이 얼만데.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미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지금 무슨 소리야? 나도 아직 돈 못 받았어. 상훈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받아. 일주일 안에 1억만 줘. 1억? 미쳤어? 안 주면 네 남편한테 우리 사이 다 풀어버린다. 미영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야, 협박이야 이게. 협박이 아니라 거래지. 일주일이야. 안 그러면 네 남편한테 사진이랑 문자 다 보여준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영은 전화기를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상훈이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미영은 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한테서 돈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미영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방송국에 추가 제보를 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여론을 더 들끓게 만들었어요. 말순의 집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기자들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할머니, 자식한테 왜 돈을 안 주시는 겁니까? 치매라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말수는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거실에서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했어요.
가슴이. 다행히 그날 영숙이 말순의 집에 들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영숙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쓰러진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보살님, 보살님. 영숙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말했습니다. 고혈압에 심장에도 무리가 갔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말순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로또에 당첨된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았습니다. 해안 스님과 영숙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스님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제가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말순은 스님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영숙도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말순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안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말순은 지친 눈으로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방법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윤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봅시다. 말순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반격을 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말순이 병원에 실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상훈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돈을 받아내지 못했거든요. 상훈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야, 일주일 지났어. 돈 어디 있어? 조금만 기다려. 곧 받아낼 거야. 기다리라고? 나 바보인 줄 알아? 상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직접 해결한다. 상훈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영은 불안했지만 설마 진짜로 그러겠어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큰 실수였어요. 다음 날 저녁 상훈은 준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상훈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될 뻔한 사람인데요. 네. 무슨 말씀이? 저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당신 아내 미영 씨 남자친구요. 준혁은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 우리 2년 넘게 만났는데요. 상훈이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준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어요. 미영과 상훈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고 미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합성 아니야? 합성? 그럼 이것도 보세요. 상훈은 문자 메시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사랑해. 빨리 보고 싶어. 나도. 이번 주말에 꼭 만나자. 미영이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때 미영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누구야? 미영은 상훈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여기 왜? 준혁이 미영에게 돌아섰습니다. 이게 뭐야? 이 남자가 뭐라는 거야? 미영은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저 남자가 미친 거야. 나 저런 사람 몰라. 상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몰라. 지난주에도 같이 밥 먹었잖아. 여기 영수증도 있어. 상훈이 영수증까지 꺼내 보였습니다. 미영이 좋아하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내 말 들어봐. 닥쳐. 이혼이야. 이혼. 준혁의 말에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그래. 이혼이야. 미영은 갑자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바보야. 이혼하면 시어머니 재산 못 받아. 그것도 모르는 거야?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그 늙은이 시중을 들었겠어? 재산 때문이지. 이혼하면 다 물거품이야. 미영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준혁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너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야? 이용? 서로 좋았잖아. 나는 돈, 너는 예쁜 마누라. 공정한 거래였어. 준혁은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어머니를 지리산에 버린 것도 미영의 계략이었어요. 자신은 미영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윤정우 변호사는 미영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의 부탁을 받고 말순의 사건을 맡은 것이었어요. 윤 변호사는 미영의 신원을 조회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7년 전 기록이 뚝 끊겨 있었거든요. 윤 변호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미영은 7년 전 결혼 사기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고소를 당하자 미영은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이수진에서 한미영으로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미영은 전 남편의 어머니도 똑같이 학대하고 재산을 빼돌렸어요. 전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지금까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사실을 말순에게 알렸습니다. 말순은 병원 침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년이 상습범이었어요? 네. 전 시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셨더군요. 말순은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불쌍한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계십니다. 말순은 그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였어요. 윤 변호사는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영의 허위 방송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지리산 유기 사건도 유기치사 미수 혐의로 준혁과 미영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영과 준혁은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미영은 끝까지 발뺌을 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언론은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로또 할머니 버린 며느리, 전 시어머니도 똑같이 버린 상습범이었다. 결혼 사기 전과까지 충격적인 과거 드러나 기사가 쏟아졌어요.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저런 년이 있나? 불쌍한 할머니, 전혀 엄벌해라. 말순 할머니 힘내세요. 말순을 욕하던 댓글들이 모두 미영을 욕하는 댓글로 바뀌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미영에게 중형을 구형했어요. 피고인 한미영은 시어머니를 영하 18도 폭설 속에 유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뻔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미영은 재판정에서 울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미영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준혁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최준혁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준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훈도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어요.
피고인 박상훈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상훈은 미영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미영은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믿었던 내연남에게 배신당하고 재산도 못 챙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거였어요. 말수는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안 스님과 영숙이 곁에 있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끝났어요. 그년이 감옥 갔어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해안 스님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보살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미영이 감옥에 간 지 6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말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단 설립도 마무리됐어요. 재단 이름은 다시 봄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어르신들에게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말수는 재단을 설립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영에게 똑같이 버림받았던 전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박정자 할머니,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7년째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해안 스님과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동자도 흐릿했어요. 말수는 정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김말순이라고 해요. 정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저도 할머니처럼 그년한테 당한 사람이에요. 말순이 정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년 이제 감옥에 갔어요. 징역 7년 받았어요. 정자 할머니의 흐릿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년이 잡혔어요? 네. 다시는 할머니 같은 분한테 못된 짓 못해요. 정자 할머니가 말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두 할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당한 같은 아픔이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말수는 정자 할머니를 재단의 첫 번째 후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더 좋은 요양원으로 옮겨드리고 필요한 치료도 받게 해드렸어요. 며칠 후 다시 봄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말순의 전원주택 마당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의 사연을 뉴스로 접한 시민들이었어요. 꽃다발을 든 사람도 있었고 응원 현수막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순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설치는 산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좋은 분들 덕분에 살았어요. 말순은 해안 스님과 영숙, 복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저 같은 운을 못 만나는 분들도 많아요.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재단으로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생기게 하고 싶어요. 버림받은 어르신들이 쉴 곳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말순은 사람들의 응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영숙과 복자 할머니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저도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저도 어려운 어르신들 돕고 싶어요. 복자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나도 끼워줘.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 말순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같이 해요. 세 사람은 재단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보람찬 나날이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있는 미영은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미영은 면회실로 나가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친정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수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나 좀 도와줘. 친정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한 짓 다 뉴스에서 봤다. 엄마, 그게 시어머니를 산에다 버려? 그것도 모자라서 전 남편 어머니까지? 네가 사람이야? 미영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살려줘. 제발. 친정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넌 이제 내 딸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친정어머니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미영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같은 수감자들이 미영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전현이 시어머니 산에다 버린 년이래. 진짜? 짐승만도 못하네. 저런 년은 맞아야 돼. 미영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믿었던 상훈에게 배신당하고 재산도 못 챙기고 친정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집행유예 기간 3년이 끝났습니다. 준혁은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미영과 이혼했고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겨우 빚을 정리했어요.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다시 봄재단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양복은 해지고 구두는 닳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재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김말순 씨 계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아들입니다. 직원이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해안 스님이 곁에서 말했습니다. 보살님, 한 번은 만나보시지요. 말순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앞마당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말순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년한테 속아서 그랬어요. 내가 바보였어요. 엄마를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준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용서해줘요, 엄마. 제발. 말순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 용서는 한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이 어렸어요. 하지만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한 푼도 없어. 내 돈은 다 어려운 어르신들 돕는 데 쓸 거야. 엄마,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2번 다시 내 앞에 돈 때문에 오지 마.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번엔 진짜 내 힘으로 살게요. 준혁은 일어나 뒤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애처로웠어요. 하지만 말순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은 스스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며칠 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말순의 전원주택 마당에 해안 스님, 영숙, 복자 할머니가 모였습니다. 4사람은 마당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텃밭에는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말순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했는데요. 해안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진심이에요. 말순은 세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스님, 영숙 씨, 복자 씨, 당신들이 내 진짜 가족이에요. 세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우리도 보살님이 가족이에요. 복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해안 스님이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이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요.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좋은 사람들 만났어. 말순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폭설치던 그 겨울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말순에게 진짜 봄이 온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고함이 순덕 어머니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새벽 4시에 시장 나가고 피까지 팔아서 키운 자식한테 산에 버림받다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요. 이런 일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매년 수천 건씩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에서 자식이 부모 재산 빼돌려 도주라는 기사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오늘 사연도 그런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각색한 거예요. 물론 690억 당첨은 좀 과장됐을 수 있지만요.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사연에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식한테 다 퍼주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내 손에 꼭 쥐고 계세요. 효도하는 자식은 돈 없어도 효도하고요. 불효하는 자식은 돈 줘도 불효해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자식 좋으라고 다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참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예외 없어요. 순덕 어머니가 끝까지 살아남은 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순덕 어머니한테는 봉수 씨랑 상훈이가 그랬어요.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소중히 여기세요.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계시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 잘못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이제는 자식 걱정 그만하시고요. 내 건강, 내 행복 먼저 챙기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덕 어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